네, 21대 대선 본투표가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머니홀라에서도 이달 초부터 대선 특집을 기획해 보고 있었는데요. 경제 채널인 만큼 경제 분야 정책을 가지고 대담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 세 정당의 주요 후보분들께 각각 의사를 타진하였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측에서 출연 의사를 먼저 밝혀주셨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께서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머니홀라에서 아직 출연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경제 분야, 특히 가장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을 더 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패널을 한 분 모셨는데요. 해마다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에 관한 책을 내오고 계신 분이시고 머니홀라 채널에도 친숙한 분이십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준석 후보님, 김경민 교수님 두 분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분은 혹시 구면이 아니신가요? 제가 사실은 그 개혁신당하고 저 연구실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포럼 했을 때 그때 이제 이준석 의원님하고 민주당 김상은 의원님이 끝까지 참석해줘서 그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두 분 다 수학을 하셨기 때문에 동문회에서도 두 분이 만나시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봤었어요. 동문회를 자주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저도 한 4년에 한 번씩 가고 이럽니다. 한국에 살 때마다.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예, 예. 한 번도요? 네, 그랬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제 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부동산 정책을 통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한번 들어보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따라서 초점을 가능한 부동산 정책에 맞춰주시고 또 투표가 이미 시작이 된 만큼 다른 후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경민 교수님께도 질문 기회 공유하겠습니다. 그 2021년에 OECD에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주택 정책의 목표가 보고되지 않은 나라가 4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국이 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이 대한민국 주택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부도 이제 시장을 개입할 땐 개입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개입하는 게 좋을지 철학이 뭔지 좀 여쭙니다. 전 대한민국의 주택 보급률이나 이런 수치를 봤을 때 이제는 과수요에서 과공급으로 전환되는 시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거품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 속에서 시장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아시는 것처럼 거래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에 대한 제한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변화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정책 변동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저는 이게 시장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라서 시장주의적인 관점으로 부동산을 접근할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근데 시장주의적인 관점인데 동시에 이제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여러 군데 이제 녹아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럼 그 관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거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일시적으로 해지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단기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가 강남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의 부동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해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남 일대에, 강남 서초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소위 다른 지역으로 이제 스필오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마용성과 한강 일대 지역에 이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 연속성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국가가 국민이 물건을 사고 싶은 거에서 허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럼 이게 자유시장 경제에 굉장히 어긋나는 것이어서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페이지가 맞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켓이 이제 업사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좀 나중에 좀 잘 관리를 해서 뭐 보완하자 이렇게. 저는 그리고 강남 서초 지역이나 이런 곳에 부동산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1가구 2주택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가지, 토지거래 허가제와 함께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부담 자체를 줄여주면은 강남 부동산의 폭등세 같은 것도 제어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좀 다른 건데 예. 제가 봤을 때 요새 약간 좀 재밌는 거는 이 슈퍼스타 경작이 어딘 데나 다 작동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양극화가 되면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에서 굉장히 그 고가에 있는 주택들은 더 튀고 중저가에 있는 주택들은 그냥 정체 또는 약간 하락하는 게 나타나서 그렇죠. 근데 그 관점에서 이제 시장도 시장에 대해 맡기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 그 관점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연관 지어서 제가 이제 하나씩 여쭤보면은 그 후보자께서 이제 생애 주기 맞추면 주택 세금 감면제도 도입을 말씀하셨어요. 저 이거 굉장히 이 패러다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인구 감소세고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 자산 축적을 위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게 전 좋다고 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그 정책 보면은 이제 세금 이슈에 대해서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세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취득세, 양도세를 완화를 시켜야지 이분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토론자니까 반대편 입장에서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추가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제 특정 계층에 대한 인센티브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보유세와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세금을 이제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낮춘다고 했을 때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보유세 부분에 대한 기본 입장은 어떠신지? 보유세는 지금 현재 재산세와 더불어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철폐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재산세에 해당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최소 금액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 자체는 전 동의하지 않고요. 현행 수준 유지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가 이제 생애주기별로 주택을 갈아타는데 상당히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같은 지자체 내에서 만약에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에 대해 상당한 감면 혜택을 줘야 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다만 이제 범위를 잡는 게 저희 입장에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요. 예를 들어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잡자면은 서초구도 그 안에 보면 반포도 있고 우면동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이 서초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두 가지 주택을 비슷한 형태의 주택을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거리 기준으로 두자는 얘기도 있었고 뭐 이것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논의하고 저희가 심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이것이 부동산 자산을 가치를 늘리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라 가지고 식솔수가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주택을 갈아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가지 세금을 좀 관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생애 주기에 따라서 자신이 자산을 축적해서 더 좋은 집에 가는 건 좋은 거거든요. 양도세를 이월시켜 주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는 되게 좋은데 다만 이 재산세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도 미국에서 공부하셨겠습니다만 주마다 이게 재산세율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제일 낮은 주가 0.3%인데 하와이가 그 같이 있었던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도 로컬마다 다르지만 1%에서 2% 됩니다. 10억짜리 갖고 있으면 1,000만에서 2,000만 원 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억 집이어도 공시지가가 대략 60%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과세포준이라고 해서 또 절반을 깎아줍니다. 그렇죠. 거기서 0.4%를 하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세가 0.1%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이게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양도세를 낮추는 거는 전 좋아요. 왜냐하면 그 이제 거래를 많이 일어나야지 가격도 효율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다만 보유 부담 수준이 외국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측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보유의 감가상각 비율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거든요. 그게 뭐 당연히 중산층이나 그 이하의 계층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이 터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교수님 관점처럼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급격 진행해서 그렇죠. 실제 불연속 면, 제가 항상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걱정하는 건 불연속 면입니다. 어제 마침 또 정부가 뭐 빌라 임대하실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를 했던데 시장의 1차적인 반응이 이 정책이 지속되겠느냐, 또 불연속 면이 생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책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처럼 저는 만약에 보유세 인상을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점진적이어야 될 것이고 최소한 20년 정도의 그런 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서서히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 동의하고요. 아마 그 커먼 센스를 구하는 부분들, 특히 양 정당 또 여러 정당에서 이 부분을 해서 되면 이제 쭉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리고 저는 그 아마 지금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 속에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혹시
이게 사실 조세의 귀착 효과로 인해 가지고 월세 인상 요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오히려 가장 이제 서민층에게 주택 부담이 되는. 비용 부담을 주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선뜻 판단을 못하는 것이지 방금 교수님 말씀대로 보유세가 우리나라가 다른 데 비해서 현격히 낮은 것은 맞습니다. 실효세율이 훨씬 낮은 건 맞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 때문에라도 지자체의 세원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인데 사실 법인지방소득세는 또 국세의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자체를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월세 같은 취약자인 분들에게 전가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합니다. 예,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정책 중에 저 이것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시 59형, 그러니까 25평 아파트죠. 네. 집주 공급하는데 인센티브 부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인센티브 부여. 근데 이제 저 아까 말씀하신 제가 토론자니까 네. 딴 쪽에서 의미를 좀 두자면은 이제 그러면서 용적률을 대폭 완화를 언급하셨는데 그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부닥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사실 이게 자기 주택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잖아요. 본인 주택이 약간 헐고 그러면 본인 돈으로 고쳐야 되는 게 맞는데 거대 단지에는 아파트 관련해서 좋은 집 가지라고 인센티브를 줘요. 근데 우리가 서촌이나 북촌 같은 경우에는 역사 자본이니까 당신들은 용적률만큼 상향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거대 단지니까 용적률 줘서 자신들의 재산을 더 증진시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형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인센티브라는 게 사실은 그 대상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인센티브는 사회적 약자한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최소한 그 인센티브가 그 사람들이 다 사익화되는 게 아니고 인센티브만큼이 다는 아니겠지만은 일정 부분이 공공이 저는 운영권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임대 월세에 대해서 걱정하시잖아요. 저는 그걸 걱정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한 임대료 캡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가 좀 약간 좀 그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우선 우리가 재건축을 했을 때 거기서 공공의 이익으로 환수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적으로 기부 체납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명확히 칼로 자르듯이 이제 챙길 수 있다는 부분이 있지만은 임대 아파트를 많이 넣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누군가에게 또 다른 어떤 추첨에 의해서 선택된 소수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결과로 나타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 다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저는 소형 평수 공급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도심지에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식이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혜택이 최대한 직주 근접성에 영향을 받는 젊은 세대에 갔으면 좋겠다라는 지금 생각으로 59형 공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 내에서 저만 해도 이제 상계동에서 계속 거주했을 때 뭐 상계동 1단지부터 19단지까지, 창동이 19단지까지 다 존재하지만은 제가 보유하고 있던 8단지만 저층이라 가지고 사실 사업성이 생겼던 것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단지들은 지금 사업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상계동의 15층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275에 300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6억 정도의 지금 가격에 한 5억 정도 해당하는 건축비를 얹어가지고 최종 나온 결과물이 15억을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럼 그 안에 금융비용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사업 추진 불가 상태에 계속 놓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막힌 맥을 뚫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59형 위주로 공급을 하게 되면은 100에서 150% 정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쩌냐라는데 제가 생각했던 공공의 이익이라는 거는 직주 근접성이라는 걸 고민하는 젊은 세대가 59형의 공급을 인해 가지고 적어도 자신들이 맞벌이 하면서 한 6, 7년 정도 모으고 거기에 주택담보대출 정도 받으면은 서울에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별 분양 같은 형태로 그 젊은 세대들이 들어갔을 때 약간 좀 인센티브를 줘서 그 좀 싸게 해준다는 그 계획인가요? 뭐 가격적인 인센티브보다도 애초에 살 수 있는 금액이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서울에서 상계동이면 지하철 종점인데도 보면 신축 84형을 받으려고 하면은 11억에서 12억 정도를 아마 추첨해서 돼도 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아까 제가 말한 일반적인 맞벌이를 하면 그 가구라 하더라도 1년에 솔직히 3, 4천만 원 모으기 힘들 텐데 5, 6년 사이에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저축으로.
그랬을 때 뭐 대출을 아무리 낀다 하더라도 이 11억 선에는 도달하기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보다 59형으로 가게 되면은 6, 7억 선에서 그래도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소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저는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줄다 하더라도 요즘 59형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등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과거에 한 20평대 후반 정도의 느낌이 나니까 방세기도 있고 저는 해볼 만한 정책 전환이다 이렇게 보고요. 홍콩이나 이런 곳에 있는 주택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초고 용적률로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젊은 세대가 직주근접성을 갖춘 집을 살 수 없는 단계. 사실 우리가 이기신도시 계획을 보면 제가 동탄의 국회의원이지만은 동탄과 파주 운정이나 양주 옥정에서 출퇴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제 젊은 세대에게 글로 가서 84형을 살아라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 그 경험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제가 동탄에서 저도 국회로 출퇴근할 때마다 보지만 대중교통으로 그냥 2시간입니다. 예. 그리고 GTX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관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있는데 GTX A가 그래도 개통된 이 파주나 아니면 동탄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은 뭐 운정이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기신도시 김포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 개선책도.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연기신도시에 해당하는 상계나 목동 같은 곳이 재개발되고 이럴 때 직주근접성을 갖추고 굉장히 59형 위주로 해서 젊은 세대가 좀 안정적으로 공급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취지는 저도 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게 어차피 인센티브가 들어가는데 그 마켓에 의해서 마켓 레이트대로 이제 수요자한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수요도 아닌 계층이 존재를 하잖아요. 아주 서민들 그렇죠. 그분들은 위한 임대 아파트 공급이 사실 현실적으로 SH나 LH가 굉장히 힘든데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공공에서 운영권을 갖고 임대료를 통제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되게 적어요. 그렇죠. 그럼 그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임대 같은 경우에는 임대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노원을 예로 들면 하계 5단지 같은 저층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 500% 이상 줘가지고 주상복합 임대로 재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를 통해 가지고 물량을 확 늘리는 것. 특히 그런 임대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계 얘기했던 하계역에 바로 인접한 단지에서 철저하게 교통 편의성이라는 걸 바탕으로 임대가 단순히 어느 단지에 소셜 믹스로 껴있는 상태가 아니라 실제로 가장 교통 여건이 유리하고 가장 그리고 다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위치에 많이 공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계동 지역이 재개발 프로젝트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 90년대 재개발된 곳들만 하더라도 소셜 믹스가 굉장히 많이 적용되었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노인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융합이 안 됩니다. 제가 상계동에 정치할 때 보면은 그 어느 아파트 단지들은 가보면 1노인정과 2노인정이라고 서로를 부릅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노인분들 몇 분 되시지도 않는데 같이 그럼 뭐 앉아 계시고 식사도 해도 이렇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은 1노인정, 소위 분양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임대 노인정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야멸차게 대하십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임대하고 분양을 갈라놓은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명박 시장이 은평 뉴타운 할 때는 분양형 아파트 중간중간에 임대를 섞었어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는 사실 그런 소셜 믹스와 관련된 이런 컨플릭트는 상당히 좀 적은 게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데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조합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1로 인정에 계신 분한테 왜 그렇게 그런데 그러냐 했더니만은 2로 인정 사람들 때문에 놀러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산악회 같은 데 가려고 해도 그 재정적인 여건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아픈 얘기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고연령층 사이에서도 그런 경제 상황, 사실 대단한 경제 상황 차이는 아닐 거거든요. 근데 그런 디바이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또 현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앞으로 소셜 믹스 정책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믹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약간 다른 부분은 사실은 그 정책을 제가 읽어봤을 때 예. 기존에 있는 이 정치권에서 하는 것처럼 주로 이제 이 도시계획적 인센티브 같아요. 용도를 변환하는 왜냐하면 용적률을 주는 방식으로 예. 관련해서 이제 금융적 인센티브 정책이 좀 빠져서 예. 왜냐하면 미국도 이제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주로 금융 인센티브로 임대 아파트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재정이 아니고
월스트리트 자본이 이제 그 임대 아파트 개발에 들어가는 예. 패러다임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는 그거는 뭐 서울 지역은 모르겠지만은 대구나 이런 곳들 이미 미분양 때문에 상당한 골치를 겪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가지고는 민간의 자본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제가 뭐 대구에 갈 때마다 보면 대구역 인근에 보면은 정말 철도 연변에 엄청나게 높은 그런 주택들이 이제 많이 재개발로 이제 자리하게 됐는데 미분양 사태의 핵심이거든요. 예, 저는 그런 곳들을 예를 들어 민간에서 대규모로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매입해가지고 임대주택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대신 그랬을 때 그들에 대한 어떤 세액 인센티브라든지 비영업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비분양 물건을 이제 LH나 SH 같은 데서 사서 공공 임대식으로 예. 확보하는 건 되게 좋은데 다만 미분양이 난 건 미분양이 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위치가 안 좋던지 아니면 이제 하여튼 수요와 관련된 예측을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그 수요 예측 잘못한 사업자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물론 지금 3년간 되게 힘들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공공에 개입해가지고 시장에 개입해서 사준다는 걸로 되는 예, 거예요. 그렇죠. 물론 100% 원가에 사주진 않겠죠. 좀 디스카운트가 사줘야 되는데 근데 이게 과연 이 그 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특성에 기인한다 봅니다. 저희가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사실 서 있는데 미분양이나 아니면 때로 미완공 상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경우에 사실 그것에 따른 사회적인 부효과가 상당하거든요. 그 주변 지역에 사회 뭐 공동화가 된다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된다는 게 있고요. 저는 예를 들어 사업자별로 그러니까 개발사나 건설사에 따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도덕적 해이로 발전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초기에 발생한 어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 부분 매입이나 이런 거 들어가되 예를 들어 그런 상황에 놓여 가지고 공공의 개입이 들어간 건설사나 아니면은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있어서 더 엄격하게 심사해야 된다. 그것에 인허가에 대해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예를 들어 대구에서 뭐 500세대 미분양을 내 가지고 공공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럼 이 회사가 뭐 광주에 가가지고 또 다른 사업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시행을 허가할지 말지를 관공서 판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PF 사태로 말미암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PF 사태가 작금에 일어난 게 아니고 10년 전에도 2010년대 초반에도 그때도 크게 일어났었는데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근원적 해결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쨌든 주택 공급률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팔린다라는 개념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밀어내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의외로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자에 가깝기 때문에 망하는 회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 망하는 회사 아까 말했듯이 콘크리트 덩어리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해 가지고 일부 공공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번 그런 지원을 통해 가지고 죽을 지경을 면한 곳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주택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강한 제약이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사업성이 없는 것들에 없는 프로젝트에 대해 가지고 상업용 부동산 비율을 상당히 섞어 가지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개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동탄에도 그런 것들이 꽤 있고 상업용 부동산들 뭐 이렇게 비싸게 팔아가지고 떠넘긴 다음에 위에 주택에선 똥똥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무질서하게 진행된 사업들 앞으로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제약을 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 관점에서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상업용 부동산으로 돈 벌어서 주택은 거의 똥돈이고 네. 상업용 부동산 크게 했는데 네. 지금 2010년대 후반부터 상업용 부동산 워낙 안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율을 계속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정책적으로 줄였으면 예, 줄여야 좋겠다는 되는 거죠. 제 게 생각에는. 맞고요. 두 번째는 저도 이거 동의합니다. 망하는 회사 망하게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PF를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니까 누군가는 개발을 하는데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여기 개발한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얘기하는데 예. 이쪽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얘기를 안 해요. 그건 지금 상황에서 예. 사실 선분양이나 이런 제도로 인해 가지고 결국엔 자금 회수가 의외로 텀이 짧기 때문에 PF 대출해 주는 사람도 리스크를 훨씬 작게 계산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PF나 이런 데서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그 리스크가 조금 더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바로 이제 선분양으로 뭐 돈을 가져갈 수 있다든지 이런 인식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저는
이게 아무리 미분양이 나고 이렇게 한다도 선분양으로 최소한 일부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애초에 고율 이자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 미분양 손실 정도는 크게 계상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냥 이건 아주 조심스럽게 지적하는 건데요. 우리가 솔직히 임대 분양 전환을 너무 많이 지금 펼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한 아파트를 사실상 확정 분양가라는 걸 제시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놓은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PF 수준을 넘는 훨씬 어려운 그런 지점들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이런 식으로 주택을 떠넘긴 경우에 우선 이것의 계약 안정성도 문제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실수요자들이 받는 대출의 종류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이 아닙니다. 무슨 농어촌 특별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고율 금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확정 분양가라는 것으로 사실상 수금을 해가지고 PF 대출을 갚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고율 대출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는 장기 임대 후 그 분양 전환 아파트 같은 그런 아이템에 있어 편법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꼭 막아내야지 이런 부실을 상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약속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고요. 너무 많죠.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분양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언클리어해서 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그 나중에 계속 알기가 생겨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또 네. 그냥 정책 그 입안자시니까 네. 좀 그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이제 이게 PF 사태가 좀 심각해진 건 사실 건설회사가 망하면은 그 밑에 2차, 3차 하도급이 다 망하니까 네. 우리가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자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담당자들이 고뇌를 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건설회사가 책임 준공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 책준을 좀 끊어주는 정책이 좀 나오면은 책준이 끊어지면 건설사는 하다가 그러면 우린 그만두고 나갈게요. 가 되는데 책임 준공이란 굴레가 있으니까 이게 끝까지 가는 거여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 같아가지고 좀 나중에 좀 예. 잘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임대주택 등록 관련해서도 의견을 주셨어서 이 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분양 주택을 다수 매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문재인 정부 때 잠깐 풀렸다가 막히면서 또 시장에 또 불연속성과 불확실성이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임대주택은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또다시 상계동 얘기해서 그렇지만 상계동에 10평짜리, 13평짜리 몇십 채 사가지고 사실상 지가 상승과 재건축을 노리고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도 임대 사업자를 통해 가지고 안정적인 노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본인의 자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1,000억 자산가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그래도 단 5%라도 보유하고 싶으면은 50억을 부동산에 넣을 수 있는데 여러 채를 사는 것 또는 임대사업자를 하는 게 막혀 있으면은 다 똘똘한 채를 몰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부동산 하나를 그래 원베일리에 받겠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인데 저는 임대사업자 등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포트폴리오가 커지는 경우에도 그게 하나의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다수의 주택 보유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안적 관점으로 부동산 같은 걸 뭐 토큰화 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소유하는 방식으로 지분 소유가 가능하게 한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지만은 가장 명쾌한 거는 다주택 소유 그것이 임대의 목적으로 한 것일 경우에는 명확하게 허용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관점에서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 임대주택 등록은 빌라에 대해서만 돼 있다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아파트까지 범위를 넓혔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은 이게 인센티브가 너무너무 커서 사실은 그러니까 8년이나 10년 보유하면은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 감면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산가 입장에서는 그냥 적정주택 다 사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주택수도 카운트도 안 되고 그 관점에서 아파트 가격을 이 문재인 정권 때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관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임대주택이 좀 더 고도화되고 사업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들이 몇십 채 갖고 해서 쫄락쫄락 하는 게 아니고 뭐 미국에서도 보면은 뭐 아발론 베이나 그렇죠.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몇만 채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관점,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거대한 회사들이 운영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저는 당연히 이것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미분양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걸 체계화되는 것이 실제 세입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런 대규모 주택 매입자가 만약 기업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집가 상승 또는 주택가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사실 한국 주택이 저평가되기 시작하면서 들어온 이런 유입세만 가지고는 저희가 주택 가격 상승기에 있다는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강남 중심으로 나타나는 일부 폭등세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똘똘한 한 채의 영향이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주변으로 번져가는 그런 효과라든지 이런 오히려 정책의 부수적 효과에 따른 상승이 크다 보는 것이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가구 수가 줄어드는 상황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임대사업자로 인해 추가로 몇백 채, 몇천 채의 수요가 지역별로 생긴다고 해가지고 폭등세가 나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등세는 안 나더라도 사실은 이제 글로벌에서 보면은 이제 투자할 때가 네. 이제 리테일도 망했고요. 오피스도 별로 안 좋으니까 다 이제 주택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도 모건 스탠리라든지 글로벌 회사들이 다 들어와서 네, 예. 임대주택 사업 거대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지금은 1인 가구 위주로 가지만은 이제 뭐 2, 3인 가구도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는 분명히 서울 위주로 사업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마켓이 완전히 프라이버타이제이션 되면서 가격이 또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격을 월세를 상승시키는 가능성이고, 동시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 주택을 사업화하고 고도화할 산업적인 측면도 존재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대통령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 저는 뭐 이것을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만약 서울부터 시작한다면은 다소 우려가 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경기도 근교부터 시작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산업화를 시도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주택의 소유의 관점에 있어 가지고 저는 딱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소유가 어려운 세대 입장에서는 임대제도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계속 임대 물량이라는 것이 정말 이걸 통해 가지고 노후 소득을 얻어야 되는 고연령층이라든지 이런 곳에만 국한되어 있다든지 한다면은 물량 자체가 잘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고령화로 가서 예.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예. 관련된, 그러니까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생애 주기하고 다 연결이 되고 네. 정책의 어떤 스토리라인이 되게 좋거든요. 네. 주택연금 이제 가입 요건 완화 및 대출 한도 확대 정책을 보면은 주택연금 제도에서 그 12억 상한선을 폐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다른 상한선을 두는 게 아니고요. 네, 우선 12억은 너무 지금 현실에 있어가지고 맞지 않는다. 뭐 솔직히 말하면 아까 제가 상계동 아파트가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12억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게 뭐 사실 공시지가로 치면 또 다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주택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뭐 서울에 거주하는 진짜 뭐 강남 서초 정도 제외한 지역에 있는 평균적인 아파트 가격 정도는 상한선으로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게 지금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가지고 주택연금이 사실 지금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것보다는 세금상에 훨씬 이득이 있는 것이고 노후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정서, 그래도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나는 집 한 채는 끝까지 가져가야지, 뭐 이런 인식들 때문에 아직까지 보편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영목이지 형태의 주택연금이라는 것이 지금 사실 이거를 주택연금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국민연금으로 해결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몇십억짜리 집을 깔고 앉아가지고 국민연금이나 아니면은 기초연금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그건 참 황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갈 때 50% 세금으로 떼고 이제 뭐 물려준다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곤란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 경우에도 이 상한선을 없애는 선으로 가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오히려 지방이 이런 문제에 더 취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한선이란 거는 대폭 완화, 첫째 말할 수 있는 거는. 근데 뭐 폐지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아까 말했던 강남이나 아니면은 이런 서초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오히려 상속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예, 세금을 최소화해가지고 쓸 거 다 쓰고 이렇게 완화해서 이제 상속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상한선을 둘 수는 있겠지만은 최대한 완화해야 된다. 예. 네, 그 기준은 아까 말했듯이 서울의 일반적인 서초 강남 빼고 일반적인 주택 가격까지 가야 된다 예. 생각합니다. 적정한 수준의 상한선을 둔다는 거 저도 동의를 예.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공시지가 12억까지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제도가 공시지가 12억이면 호가가 한 20억까지 되는 건데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에서 19억 9천 아파트는 되게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리스키한 건데 그것까지 담는다고 했을 때 문제가 개인은 행복할 수 있으나 이게 연금이 그 HF 영모기지를 발행하는 기관에 나중에 부실로 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좀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안 했었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지방의 부실 가능성.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여기서의 가장 위너는 마켓이 고점일 때 영모기지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모기지가 이게 도입된 게 시기적으로 뭐 미국은 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영모기지하에서 파산 가능성에 대한 논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어서 이게 나중엔 HF한테 커다란 이 버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상한을 높여준 게 맞으나 지역마다의 그 상한선은 마켓 스터디를 해가지고 조금 해주시는 게 맞고 이거 자체를 논의를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평가합니다. 저는 영모기지에 있어가지고는 또 사실 사람마다 생애 주기 수명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세스먼트를 저희가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실 국민연금 체계도 그렇죠. 예. 많이 무너지게 된 것이 생애 주기에 대한 관점과 스터디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지금 주택연금에 있어서도 저는 이런 변수들이 아직까지 스터디 안 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뭔가 파라미터들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 예, 그래서 아까 말했던 뭐 12억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지방 문제는 저희는 사실 고민을 많이 안 했습니다만 지방의 부실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먼저 측정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생애 주기 그렇죠.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 주택의 리스크가 있고 그 지역의 리스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붕괴되면 이게 다 HF 국가 부실로 가는 것이어서 좀 많은 스터디가 있으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점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랑 이제 그 개혁신당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도 참석을 해왔는데 이 전세 사기 피해 관련된 정책은 안 보여서 혹시 어떻게 대책 생각하고 계신지. 사실 전세 사기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어느 정도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저희가 기술적인 극복을 그 토론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그 동기화에 관한 부분, 등기부등본과 실제 거래 과정에서 에스코를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동기화하고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저희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게 확정일자 이슈가 너무 큰데 이게 민법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국회에서 아마 통과가 지난하다고 하면은 말씀하신 거 기술적으로 에스크로 계좌에 하루 이틀 정도만 전세금 예치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등기가 깔끔한 거 보고 그때 집주인한테 에스크로 계좌에 쏴주면은 많은 부분이 다는 아니어도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에스크로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분명히 제 생각에는 뭐 전세 보증처럼 아주 적은 금융 비용을 통해 가지고 이걸 달성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운영하는 기관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곳이라도 해도 괜찮다. 민영 에스크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공공 에스크로를 해도 자금 회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실 이게 하루라도 몇백억을 예치한다는 게 그렇죠. 엄청난 이득이기 때문에 이거 전용 금융기관이 5대 은행제 하나만 된다면 그걸로 굉장히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정책 자금화 인형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거의 단기 자금으로 거의 몇 천억 쌓일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 한국의 주택거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도 이것도 약간 놀라웠어요. 사실 지역주택조합 문제는 사실은 부동산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니면 모르는데 사실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심각한 문제를. 제가 정치를 어렵게 한다고 상계동에 정치하다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의 그런 폐해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렇게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지역주택조합이 일반적인 그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많이 이제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지역주택조합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다. 조합의 본인이 그 시도를 위해서 조합비를 내고 가입하는 것이지 그걸 내고 들어갔을 때 어떤 지위가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게릴라 현수막 같은 걸로 무슨 한 중견 건설사 정도 되는 브랜드와 함께 뭐 1,500만 원, 3,000만 원만 내시면은 이런 아파트 내 집이 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데 사실 지자체에 그런 게 신고가 많이 들어가도 지자체가 지역주택조합의 홍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이유로 특히 고연령층 위주로 굉장히 피해가 많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역주택조합은 더 이상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정말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예. 다만 이제 이 안심주택 조합을 제안을 하셨잖아요. 예. 주체가 어떻게 지금 사실 LH 예.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한데요. 예. 이미 주역주택조합이 이렇게 결성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업성이 애매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해도 지역주택조합으로 뭐 7층짜리 뭐 올린다든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공공이 너무 깐깐하게 또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아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장난 아닐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공공이 하면서부터 너무 불편해진다. 전 그래도 그런데 그걸 공공이 어느 정도 사업성을 따져가면서 이 판을 짜야 된다. 네. 저는 그리고 서울의 이제 일부 지역들 같은 경우 특히 그 외곽 지역들 뭐 은평, 노원 이런 데가 보면요 산자락에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공공으로 하지 않으면은 사실 무허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무허가로 소유한 분들의 권리라든지 아니면 그것의 토지의 불화 문제라든지 이런 걸 처리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 그 서울 근교에 약간 산자락에 있는 지역들의 프로젝트들, 뭐 관악구부터 시작해서 이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 안 되면은 어떤 조합이 들어서도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동의서를 받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실상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공공밖에 없다는 생각합니다. 예. 그 언급하신 것들에서 제가 예. 좀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도시 정책 차원에서 좀 질의를 하면은 이제 세종시 만약에 후보자께서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를 이전할 어떤 구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저는 국회는 이미 19만 평 정도 부지가 마련돼 있고요. 근데 네. 19만 평이면 현재 여의도가 10만 평인데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지를 일부 활용해가지고 집무실과 뭐 이런 다른 기관들을 대통령 집무실 같은 기관을 같이 넣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하고요. 저는 공간 설계면에 있어가지고 제가 브라질리아에 출장 갔다 온 다음에 브라질리아는 계획도시지만은 이 삼권 광장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입법, 행정, 사법이 하나의 공간에 존재하게 해가지고 정치적 그런 긴장을 완화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세종시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 경쟁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보는 많은 학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관점에서 이제 수도권 경쟁력하고 국가 경쟁력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생각이세요? 저는 그래서 세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종과 수도권의 연계성을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세종시가 설계될 때 안타깝게도 세종시의 그 영주 인력을 늘리기 위해 가지고는 서울과의 연결성을 다소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학설에 따라서 이제 고속철도와 직접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 거거든요. 네. 저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세종부터 서울까지 연담화돼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평택, 안성까지는 연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천안까지도 사실상 연담화가 된다고 보고 그럼 천안과 세종 정도 사이의 공간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우리가 중국의 충칭 광역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상상도 초월할 정도로 크거든요. 상하이 경제권도 그렇고 광저우 경제권도 그렇고 저는 그런 연담화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남도나 남해안 지역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시는 분들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제 생각에는 남동 해안 쪽의 메갈로폴리스와 그 다음에 서울부터 세종 대전까지 연담화된 메갈로폴리스 이 두 개가 우선 축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생각이 비슷한데 저도 이제 대서울 플랜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이름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럼 이제 수도권의 확장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강원도 영서 지역까지가 수도권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청권의 대부분이 수도권이 된다고 했을 때 사실 이거의 경쟁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관점이 좀 필요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자체를 봤을 때 지금 서울하고 서울 주변도 어떤 광역 도시 계획 차원에서의 어떤 그 조율 같은 것들이 잘 안 되잖아요. 그 관점에서 중앙 정부에서 그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생각 같은 건 있으신가요?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제가 광역이 항상 그 당파가 다른 쪽이 집권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 서울과 경기에 그런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문제만 하더라도 서울은 지하철, 버스 정기권으로 기후동행카드라는 것을 발급해서 이제 쓰고 있고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패스라는 걸 발급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지금 아무리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해도 이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저는 정치적으로 이게 항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차기 대권주자로서 경쟁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협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 교통은 대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맡아서 해결하든지 특별위원회들을 이제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예 넓어져 가지고 서울의 충청까지 이어진 형태의 메갈로폴리스를 어떻게 관리할까에 대한 부분이라면은 이걸 통할해서 할 수 있는 사람 은 대통령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건 결국에는 지금 도시철도를 짓든지 일반 철도를 짓든지 국비의 부담 비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협상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그 권한을 활용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저는 거의 질문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예.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주신 것 같고 예. 혹시 미진에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 있으신가요? 뭐 저는 경제나 아니면 이런 국토 기획에 대해 가지고 사실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많이 고민을 해왔고 다만 이런 것들이 TV 토론이나 이런 데서는 좀 다뤄지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항상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전이니까 예, 예. 그러면 누군가가 이준석 후보께 이준석 후보가 꿈꾸는 이상적인 대한민국 경제 청사진 또는 미래상은 어떤 모습이라고? 저는 큰 틀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을 제가 맡겠다 나섰을 때 대통령이 조금은 시장의 심판 같은 역할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설계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확하게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영역에서 잘못된 것도 있을 때 어떻게 바로잡아 줄 것이냐, 왜곡이 있을 때 어떻게 바로잡아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면 참 곤란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이 내가 재산이 얼마에 따라서 일정 분야, 일정 비율로 포트폴리오로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억제하려면 억제하려 들수록 똘똘한 한 채라든지 결국에는 그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화나 민주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강력한 리더십 또는 만기 친남용 리더십에 대한 국민들의 소구가 컸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걸 하겠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또 그걸 믿고 선거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어쨌든 시장의 조정자 역할로서 심판 역할로서 대통령과 정부가 기능하도록 하겠다.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불연속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해외의 유수한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체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서 그 돈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규제 일변도거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는 불연속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안정을 되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근데 후보자님 그동안의 토론을 보면 늘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성 또는 어떻게 실현할 건지를 타 후보들에 대해서도 늘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면 곤란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러면 실현하시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처음에 충격파는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상당한 부분들을 자유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에도 너무 우리가 강남 집가가 얼마가 됐다라는 것을 그 보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았으면 앵커링 좋겠다. 효과 말씀하신 거예요. 예, 굉장히 이건 심각하다. 우리가 입시제도를 할 때마다 매번 서울대 입시제도가 어떻게 돼 있냐에 관심 갖는 게 참 이상한 것처럼 저는 정말 이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표들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뭐 보도하는 언론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은 명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쪽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봅니다, 제가. 예. 저희가 오늘 이제 부동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긴 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 후보자님께서도 보셨을 것 같은데 그 South Korea is over라는 거 보셨죠? 예. 근데 그걸 보면 결국은 인구 절벽의 가능성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우려를 사도 이건 뭐 놀랍지 않은 부분인데 이게 뭐 연금하고도 연관되고 저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예를 들어 내일부터 출산율이 예전처럼 회복된다 하더라도 한 20년은 이 블록이 생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뭐 대규모 이민을 시킬 것도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고도화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에 거의 사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산업 현장에서도 그렇고 정부의 비효율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뭐 우리 생애 주기에서의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과연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가지고 초중고 12년 교육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예전에 생산성의 위기나 아니면은 뭐 경제 규모의 위기가 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여성의 사회 참여 비율을 높여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충분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일정 부분 성공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GDP가 꾸준히 성장한 거라 보거든요. 저는 그럼 그 다음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나이 30대일 때까지 캥거루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되어버렸어요. 그럼 생산 가능 시점을 앞으로 땡겨가는 것도 하나의 답이거든요. 그러기 위해 더 어떻게 사회를 재구조할 것이냐 이런 게 우리의 구조가 될 겁니다. 과거에 여성이 노동에서 배제돼서 가사에만 임하다가 이제 노동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2만 불 시대 넘어가지고 3만 6천 불 이렇게 한 것처럼 이 다음에 이게 다시 뭐 5만 불, 6만, 7만 불 되는 상황은 무조건 젊은 세대가 빨리 노동에 투입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교육 같은 경우 예산이 지금 국방부의 2배잖아요. 그게 이제 내국세의 20.75%가 당연지급으로 이렇게 가서 거의 100조가 가까이 됐는데 제가 대충 예산을 뜯어보니까 선생님들 월급 그러니까 이게 한 70조 되더라고요. 그거를 손대면 안 되겠죠. 손대면 안 되나? 그럼 나머지 30조가 대부분이 이제 뭐 건물 짓는 데 쓰이는데 이 부분을 조절하는 게 저는 리더십이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얼마만 좀 감소시켜도 대단한 걸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측면에서 재구조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서도 보면은 이미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폐교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학교에 한 학년에 20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초등학교 이런 것들은 단순히 얼마나 학교가 집에서 가깝냐 초품화가 되느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최소한의 체육 활동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은 이미 뭐 문제지만은 특히 지방은 더 문제거든요. 저는 이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스쿨버스를 더 예산적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학교에 일정 규모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멀어지더라도. 예, 그랬을 때 이제 보면은 학교 부지가 예를 들어 상계동만 해도 단지마다 초품화로 다 있는데 이거 뭐 하는 3개 정도를 하나로 합치고 스쿨버스를 돌린다 했을 때 상당한 부지가 확보가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에 뭐 매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용도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교육재정 1년에 몇십 조를 넘는 수준의 그런 어떤 재구조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좋은 게 공급과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심각한 문제여서 그 부분을 이제 정말 1000명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부지가 될 수 있다고 했을 때 다만 이게 리더십으로 풀어야 되는데 저는 그리고 학교 자체가 복합화를 이제 하는 추세인데 사실 아까 제가 학예 5단지 뭐 임대 재건축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만약에 이게 주상복합 형태로 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저는 학교도 복합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학생들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선호도가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우리가 항상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 복합화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심지어 요즘 학부모들도 미세먼지 때문에 밖에 체육 활동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오히려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재한 그랬을 때 저는 임대주택의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활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거든요. 저는 복합화된 학교, 복합화된 임대주택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전공이 전공이신 만큼 후보자님께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미래가 많은 부분 AI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AI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우리가 적응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계속 강조했던 것이 사실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노동 생산성이 소프트웨어적으로는 AI에 뒤처지고 하드웨어적으로는 로봇에 뒤처지는 순간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것의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정치인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약을 낸 거는 이제 40대에 저희가 20대에 이제 대학을 가면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20, 30년 동안 이제 취업해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인데 저는 40대쯤 됐을 때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재교육의 기회를 한번 열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학에 보면은 학령 인구가 줄어가지고 정말 지방에 가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한 60대, 50대 되신 분들이 학위는 어떻게든 줄 테니까 등록해라 라는 식으로 해서 수업도 잘 안 나오시면서 등록해놓고 그 학교는 그냥 학위 장사하고 있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대학의 수요를 다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40대 중후반쯤에 다시 한번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가 장학금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20대 때 학사 4년을 다닌 분이시라면은 나중에 뭐 교양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진 않을 테니까요. 직업적인 면에 대한 아니면 새로운 전공에 대한 부분을 2년 정도 함축해가지고
재교육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캐주얼한 질문 드려보는데 예. 이준석 후보님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경제에 대한 관점이나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큰 변화나 전환의 계기가 혹시 있으셨나요? 저도 사실 제 집을 마련하고 그것의 추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부동산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로 가지고 있었던 상계동이 굉장히 다양한 주택과 또 부동산 형태가 존재하고 굉장히 다양한 조합 이런 것도 존재하고 하다 보니까 정치 활동의 일상 속에서 많이 관점이 생긴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일로 인정, 이노 인정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 갈등까지 결국 부동산에 기인한 것이다, 자산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관점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이라든지 자산 기회 불평등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갈등 해소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관심 많이 가졌죠. 양극화 문제도. 양극화라는 건 사실 내 절대 자산이 어느냐에 대한 그런 부담도 있겠지만은 주거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저는 그래서 이 재산상의 자산 불평등이라는 것을 바로잡는 게 쉽지 않다 그러면은 주거 안정성을 어떻게 다수의 국민에게 확보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제가 계속 고민하려고 합니다. 이 자산의 불평등을 정부가 깨는 건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접근 가능성을 높여주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융 인센티브라든지 이러면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사회적인 약자도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이제 관점이 좀 많이 바뀌고 좀 더 정책이 세련돼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머니올라에 출연하셨던 예. 해외 생활 오래 하신 한 박사님께서 우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대리운전 기사분들이 밤에 예. 5시간 자면서 평생 일해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미국은 안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은 최소한 열심히 하면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이 된다. 휴가도 멀리 갈 수 있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제가 2달 동안 택시 운전을 법인 택시 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12시간씩 이제 교대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합숙소나 이런 데 생활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합숙소에 생활하시면서 또 자기 주택이나 이런 게 없으시다 보니까 현금은 택시로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은 또 그 안에서 남성분들 4-5이 거주하면서 또 이런저런 투자 정보 잘못 들어가지고 그 돈을 또 날리고 이런 경우도 있고, 저는 국민들에게 올바른 자산 형성의 어떤 모델 자체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견실하게 이렇게 쌓아 올리면은 내 생애 주기에 어느 시점엔 여기에 도달할 것이고 여기는 어느 도달할 것이고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초중고 교육 중에서 그런 자산 형성에 대한 관점을 언제 심어줍니까? 네. 전혀 없는 거거든요.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 정도의 가장 원초적인 개념 말고는 경제관념 자체가 부동산에 대한 특히 자산 형성에 대한 관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많거든요. 제일 중요한데 결정적이고도.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머니올라가 존재하는 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교육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또 그런 저희 머니올라를 빛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곧 정말 곧입니다. 6월 3일 본투표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께서도 연락을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예. 머니올라를 통해서 뵐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예.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